예,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상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자 토론자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회의 제목이랑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 포럼의 저희 회의는 키누 통일의식조사 201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통일인식과 북한인식이라는 제목이고요. 세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8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발표자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민태훈 박사님, 통일연구원의 민태훈 박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숙명여대의 윤광일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대학교의 구본상 교수님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세 분의 토론자가 줌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이 시카고 카운슬 온 글로벌 어페어스의 칼 프리드호프 씨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헬로 칼. 그리고 퀸스 인스티튜트의 제시카 리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헬로 제스.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박수인 교수님이 오늘 또 토론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제가 최대한 말을 적게 하고 토론자와 발표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5분 그리고 토론 한 7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의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은 2014년부터 매년 키누 통일의식조사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 26일부터 5월 셋째 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 여론조사는 통일인식, 북한인식, 통일과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키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민태훈 박사님의 주제는 한국인들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윤광일 교수님은 누가 북한 관련 가짜 뉴스에 취약한가? 구본상 교수님은 공정성은 대북 및 통일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저희 통일연구원의 조사가 주로 초점은 북한과 통일 인식에 맞춰 있습니다만 지금 이 세 주제 모두 매우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 지체하지 않고 우선 발표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태훈 박사님 발표 1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의 민태윤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인들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제가 이번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 대북 정책, 우리의 대북 정책하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항을 조사했는데 특히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준비한 현안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그다음에 대북 제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마지막으로 종전선언. 사실 한미 사이에 놓여 있는 현안들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언론이나 아니면은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하는 어떤 현안 중에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연 한국인들은 미국에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현재 바이든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한미 관계에서 가장 많은 어떤 대중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인데 저희 조사 결과에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결과는 그 문항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 개선보다 한미 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진술에 얼마만큼 이제 동의하느냐라는 문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응답자의 71.3%가 동의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남북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뭐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문항이 2014년도에 조사되었었는데, 그때는 결과가 51.9%가 동의했다면 그때에 비하면 약 20%포인트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는 지난 그 7년 동안 북한의 이제 그 핵 개발도 계속되었고, 그다음에 뭐 그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좀 분위기가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만, 다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중 간의 갈등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남북 관계의 어떤 발전보다는 더 현실성이 있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익에 더 부합되겠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굉장히 큰 폭으로 2014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그 이유로는 저는 일단 실익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 이 밀레니얼 세대가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남북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약화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한미 동맹 강화랑 관련해서 2014년 결과와 2021년 4월 결과를 보시면 밀레니얼 세대가 거의 뭐 30% 가까운 차이로 한미 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답한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 세대도 상당히 늘었지만은 밀레니얼 세대도 상당히 많이 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사안이 주한 미군인데, 이 질문은 앞에 그 한미 동맹 강화가 남북 관계 개선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그 응답자 수가 높다라는 것과도 뭐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질문은 우리가 그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약 90%, 이번 조사에서 93.8%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항이 조사된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의 4번의 조사에 걸쳐서 모두 90% 이상이 그렇다, 필요하다고 하는 걸로 봐서 우리 국민들의 그 한미 동맹의 어떤 지지 의사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을 정당으로 좀 구별해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무당파가 민주당 지지자보다는 좀 높은 비율로 더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한미 동맹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 미군에 대해서 보면은 좀 재미있는 결과가, 주한 미군이 현재 이제 주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서 올해 2021년 4월 조사 같은 경우에는 90.3%, 근데 그 이전 조사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현재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통일 이후에도 그럼 미군 주둔이 필요하냐라고 문항을 시점을 좀 달리해서 물었을 때에는 그 지지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뭐 2021년만 예를 들자면 통일 전에는 90.3%였는데 통일 이후에는 52.2%,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민족주의적인 자주국방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통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국방은,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주라는 말과 함께 어떤 뭐 associate 있다고 할까요? affiliate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어떤 인식을 자극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통일 이후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실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제가 오늘 뭐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통일 이후에 미군 주둔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떤 실익과 관련해서 주한 미군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은 미군 주둔을 어떤 동북아 지역 안보 차원에서 이해하다기보다
것보다는 통일 이후에 필요 없다라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통일을 북한의 어떤 주한미군을 북한의 안보의 문제로만 좀 좁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뭐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보면은 일단 뭐 사실은 응답 문항에 너무 적게 낸다도 있었는데 너무 적게 낸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일단 너무 많이 낸다 해서 어느 정도 적게 낸다 답이 나왔는데 가장 많은 국민들이 좀 많이 낸다. 특히 뭐 너무 많이 어느 정도 많이를 다 합치면 약 75%의 국민들이 많이 낸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지 정당에 따른 어떤 특정 양상이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간에 우리 국민 다수 약 75%가 그 방위비 분담금을 좀 우리가 많이 내는 것 같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거는 밀레니얼 세대가 전쟁 세대와 함께 유사한 응답 분포를 보였다. 좀 자세히 보면은 그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낸다라고 그 응답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세대가 전쟁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고 뭐 이 정도면 좀 적절하다라는 그 응답을 한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전쟁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럼 어째서 전쟁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같이 이런 비슷한 양상을 보일까? 아직 뭐 조사에 대한 분석이 완벽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쟁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남북 관계 개선보다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응답에 좀 높은 응답률을 보인 두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높은 비율로 공감하는 이 두 세대가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도 적절하다라는 그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라고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북미 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 정도가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은 조건 없이 재개해야 된다가 한 20% 가까운 19.4%,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이면 재개해야 된다가 49.6%로 약 50%, 그러니까 한 70%의 국민이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과 바이든 사이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하면 해야 한다라는 퍼센테이지가 49.6%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까지는 재개하면 안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5.6%. 이 두 답을 한 응답 비율을 더하게 되면 한 75%의 국민이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조건으로 북핵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즉 북핵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호트별 분석을 봤을 때 특이한 점이 전쟁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는 재개에 반대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세대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전쟁 세대가 왜 그럼 높은 그 비율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는 재개를 반대한다고 대답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먼저 하나는 일단 전쟁 세대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북한의 어떤 안보의 위기 의식, 그다음에 또 다른 문항 오늘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기 의식이 가장 높은 세대가 전쟁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마 답했을 확률이 있을 것 같고 높을 것 같고요. 밀레니얼 세대인 경우에는 사실 북핵으로부터 위협을 가장 느끼지 않는 세대입니다. 근데 반면에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가장 회의적으로 보는 세대가 또 전쟁 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가 북핵 포기를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본다는 얘기는 핵 포기를 어차피 북한이 굉장히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은 그렇다면 해서 뭐 하느냐? 라는 어떻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그런 인식이 가장 높은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용, 시간이나 외교력을 들여서 실질적 성과가 없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실용주의, 실익주의 성향이 강한 밀레니얼 세대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결국 미국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 바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접근법으로 어떤 외교를 통해서 실질적 성과가 있을 때 실무진 수준에서 실질적 성과가 있을 때 어떤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한 그 미국식 접근법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그 북한과의 문제에서 또 북미 관계에서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북 제재, 특히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의 약 46.5%가 지금 현재 대북 제재가 남북 관계에 장애물이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즉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의 어떤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것. 반면에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퍼센테이지는 32.4%, 장애물이다라고 대답한 퍼센테이지가 1.1%인데 이러한 대답이 결국 어디에 인식까지 이어지고 있느냐면 그럼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한 44.7%, 45% 정도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그 바이든 정부 그 대북 제재가 뭐 그러기도 한다. 그러니까는 남북 관계 장애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라는 그 대답에서의 유보적 입장이 현 수준 유지로 그대로 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다수의 국민이 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완화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한 18.4% 정도로 앞에서 그러니까는 그 방해가 된다, 어떤 장애물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한 23.4%가 이쪽으로 전이되어 왔다 이렇게라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되느냐라는 문항에서 나타난 응답 양상을 비교해 보면 지지 정당이나 코호트와 관계없이 바이든 정부가 현 수준의 제재를 유지해주기 바라고 있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완화해야 된다라는 응답자만 보았을 때는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완화해야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지지 정당에 따라서 국민 간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지 정당에 기반한 갈등을 고려해서 어떤 제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 수준 유지 응답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 결국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분 이내로 정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73.3%가 한국 정부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결과는 지지정당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높은 창성률을 보이는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전쟁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전쟁 세대가 한 75.5%, 밀레니얼 세대가 74.1%.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미 동맹 강화를 가장 원하는 이 두 세대가 종전 선언도 가장 바라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 두 세대가 한미동맹 강화와 미군 주둔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국은 이 한미관계 강화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그 이면에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인들은 미국에게 바라는 것이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을 바탕으로 강한 한미동맹을 원하지만 사실 우리는 미국한테 생각할 때 방위비 분담금 우리는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국인은 미국이 북한과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정상급 대화를 해서 하기를 바라지만 그 대화를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는
큰 상황 변화가 있지 않다면 현 수준을 미국의 대북 제재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거. 그다음에 한미 관계 및 북미 관계 인식에 어떤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적인 시각과 실용주의적인 시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미 정책이나 아니면 한미 관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실익주의적인 사고를 이해할 때 어떤 한미 관계가 더 나은 어떤 미래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요. 예, 뭐 다 정리를 다 해주셔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곧장 두 번째 발표인 윤광일 교수님의 누가 북한 관련 가짜 뉴스에 취약한가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광일 교수님 15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의 윤광일입니다. 지금 발표 자료 띄워져 있죠? 예, 저는 뭐 우리 민태현 선생님도 그렇고요, 우리 구본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이상신 선생님이 책임 연구자로 있는 이번 연구, 올해 연구에 그러니까 중간 보고 성격의 초고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원고가 아닌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목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저희 연구의 목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답만 하자면 조사 결과 밝혀진 것만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를 좀 컨텍스트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이 가짜 뉴스가 지금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 탈진실 시대 혹은 포스트트루스라고 하는 그 정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짧은 고찰, 그 다음에 그 북한 관련한 가짜 뉴스에 대한 저희가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내용.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책적인 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짜 뉴스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그런 처방을 내려야 되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네 가지 부분으로, 짧지만 네 가지 부분으로 저희 글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부분,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 그 가짜 뉴스와 그 탈진실 시대의 가짜 뉴스의 어떤 함의, 그 다음에 연구의 경험적인 분석 결과, 그 다음에 이런 정책적인 처방,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부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나 읽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짧게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뭐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너무나 많이 그 연구가 된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면서 좀 이해가 되는 거는 이게 뭐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그렇고 이 포스트트루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그렇고요. 새로운 게 아닌 게 결국에는 이 사실과 진실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논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그냥 있었던 일을 보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있었던 일의 컨텍스트, 그 관계, 그 다음에 그 결국에는 이 관계라는 건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래전에 월터 리프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보도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실들의 관계에 대한 그런 탐사가 결국은 진실에 대한 추구가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가짜 뉴스의 빌미가 되는 것은 그냥 사실의 나열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의 나열이 해석에 있어서 뒤에 있는 일이 모두 다 그 앞에 있는 일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이순자 씨가 자신의 그 남편이 그 민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이 그 이런 오피니언 리더나 엘리트들 차원에서도 그냥 사실의 나열만뿐만 아니라 그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는 제가 미디어 연구에서 가져온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성의 수준과 의도를 가지고 보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봐서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나열에 있어서 이 해석의 문제를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해석을 갖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가짜 뉴스의 어떤 핵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그 다음에 그 나열을 하는데 해석에서 어떤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가짜 뉴스는 그런데 인식 조사에 의하면은 이게 그냥 레가시 미디어나 그냥 뭐 케이블 뉴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블로거나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네이티브 광고 이런 것도 다 가짜 뉴스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짜 뉴스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런데 다시 강조를 하자면 지금 레가시 미디어를 소비하는 소비층은 굉장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 온라인이나 블로거들이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보도라는 것이 레가시 미디어에서 주는 거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롭게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뭐 진실을 추구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레가시 미디어에서 던져준 소재를 그냥 자기의 어떤 신념에 맞게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이것이 이제 저의 어떤 지금까지 연구의 결론인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 현상이 최근에 와서 이 탈진실, 2016년도에 이미 트럼프 현상 이후에 상당히 그 버즈워드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과 개인적 신념이 공공 여론의 형성에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된 거는 사실 이건 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제가 막스 베버나 하버마스나 이런 또 최근에 경험적 연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떤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성보다는 감정, 그 다음에 그런 객관적 사실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신념, 가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은 그 공공 여론 형성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형성이고요, 오래된 현상이고요. 이거를 뭔가 새롭게 보기보다는 그 이전의 그 연구 결과나 이전의 이론들을 잘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세계라는 건 결국에는 간단히 말하자면은 그 우리 편과 남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 편에 대해서는 편애를 하고 남의 남 외집단에 대해서는 이거는 약간 논쟁적이긴 하지만 폄하하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그 정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가치나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어떤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주어진 사실들, 의도적인 거짓보다는 주어진 사실들을 자기 나름대로 구성하면서 진실이 아닌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북한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보여드리자면요.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정의한 게 아니고요. 그 온라인 매체나 레가시 미디어에서 북한 관련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대체로 거짓반, 사실반, 대체로 사실, 사실로 식별하게 사실 이 5가지로 구분을 해서 했을 때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난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난 8개의 최근 보도 제목을 대표성 있는 표본에게 1000여 명에게 주고 이것을 똑같이 거짓과 대체로 거짓반, 사실반, 대체로 사실로 식별하게 했을 때 몇 개나 이것을 정말 거짓으로 판정을 하느냐가 가짜뉴스 식별도로 경험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개의 최근의 보도의 제목인데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가짜뉴스로 판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관계를 서울대 그
언론정보연구소에서 거짓이라고 완벽한 거짓 내지는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 8개의 최근의 보도의 그 제목들이거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대북전단 금지법과 국민연금, 6.25 70주년 행사 애국가 연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 청와대 어린이날 영상의 북한 소년단, 뭐 우라늄 폐기물 방류 때문에 방사능 수치, 그다음에 적자 국채 발행에서 북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에서는 잠깐 넘어간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것이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난 최근 보도 제목에 대해서 이것을 거짓이라고 판단을 하면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이거를 거짓 반, 사실 반, 대체로 사실로 판정을 하면 이거는 가짜 뉴스를 현혹 내지는 믿는 걸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시면은 이 8개의 최근의 그 제목 중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수많은 교정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제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막대기가 높은 것이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현혹된 그러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연 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식별도가 떨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판정을 제대로 한 것이고요. 가짜 뉴스에 현혹됐다라는 것은 이것을 거짓이나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하지 않고 사실로 믿거나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믿는 경우를 보겠죠. 이거를 이렇게 믿음과 믿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짓과 대체로 거짓은 판정을 제대로 한 것이고요. 믿지 않는 것이요,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현혹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주요 사회 경제적 변수하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누어 봤을 때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쭉 나오는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봤을 때 이게 이제 재밌는 결과인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40대 이상은 이 식별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8개 중에 최소한 6개 가깝게, 그러니까 한 2개 정도만 그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다 맞추는데 30대 이하, 그다음에 18세부터 29세 우리 민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밀레니얼 세대들은 북한 관련해서는 이것을 가짜 뉴스를 사실인 양 믿는 그러한 경우가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막대 그래프를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취약한 것으로,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식별도가 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저소득층인 경우에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가짜 뉴스에 덜 취약한 것으로 교육 수준과 같이 가는 걸로 볼 수 있는 이 소득 수준이 재미있는 어떤 결과를 보여줬죠. 근데 주관적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또 훨씬 높은 응답자가 취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 보수 좌우에 구분이 되는 사회 경제적인 차원이 사실은 서구와 보편적으로 요즘에 나타나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차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차원이 이제 북한 관련, 통일 관련, 뭐 조금 더 논쟁적이지만 넓게 보자면 미국 관련한 어떤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그런 가르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당의 지지자들, 진보층, 그다음에 그 지역적인 배경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광주 전라 거주자들이 우리나라의 진보의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북한 관련한 그 뉴스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덜 현혹되는 걸로, 그러니까 식별도가 매우 높은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지만은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니까 레가시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거나 그 케이블 방송 이런 말하자면 정통 저널리즘을 많이 소비할수록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덜 취약하다. 즉, 이 가짜 뉴스를 제대로 골라내는 식별도가 높다. 반면에 인터넷 사용, 그 뉴미디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경우에는 가짜 뉴스하고 가짜 뉴스 식별도가 음의 상관관계. 즉,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그 현혹될 가능성이 약하지만 의미 있는 걸로 드러나는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처방이 되겠죠. 처방인데 이거는 그 포스트트루스하고도 관련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팩트에 대해서 결국에는 해석을 하면서 이제 트루스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이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념이나 이 가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사람들이 현혹된다기보다는 이 해석의 틀의 가치, 이게 관련돼 가지고 이게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 해석을 자기 이야기에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신념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기계적인 균형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가치에 부합되는 사실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보도 양태를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 이 가짜뉴스 대처법이라고 1분 안에 볼 수가 정리해 있습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논쟁적인 내용인데요. 그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사람들보다 우파 성향이 이 가짜뉴스에 더 취약한 걸로 드러난 걸로 봐서는 이것을 논쟁적이긴 하지만 조금 그 어떤 맞춤형 그런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지금까지 연구 결과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광현 교수님 발표 양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제 기대와 달리 크게 무리 없이 발표를 제 시간에 끝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본상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구본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한국일 제목은 공정성은 대북 및 통일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선행 연구들이 되게 부족한 상황에서 일종의 탐색적인 연구다. 그래서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한국인이라면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보는 것이 뭐 정의 내지는 공정성, 공정 이슈입니다. 이거는 현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계속 쟁점화돼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뭐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그다음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조국 전 장관 문제, 뭐 최근에는 뭐 LH 사태 있고, 이제 정치권에서 최근에는 여성 할당제라든지 지역 할당제에 대한 이제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을 얘기하지만 어떤 정확하게 그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서로 상충되거나 다른 개념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논쟁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 전반,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하는 것에 그거를 평가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런 공정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북, 그다음에 통일 인식, 그리고 나아가서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태도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규정이 가능한데 이 연구에서는 연봉,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겠죠. 차이에 대한 두 가지 문항을 가지고 총 4개의 유형으로 이제 분류하게 되는 거죠.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은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봉 차이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에 의한 것입니까? 뭐 당연한 것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찬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은 같은 시간에 같은 수준의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동일한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진술에 대한 찬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문항에 대한 동의, 비동의, 뭐 찬성, 반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가지 유형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대기업 첫 번째 차별 제가 수용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봉의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봉 차이에도 동의를 하고 동일 수준 동일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봉의 차이는 그러니까 동일 수준의 그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연봉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능력주의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하는 연봉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연봉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입한 노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동일 수준의 일을 한다면 동일한 연봉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보편 평등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기에라도 임금의 차별이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사실은 이제 비일관형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있어서 대답이 아주 일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기존 연구 결과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분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능력주의형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이고 북한은 이렇게 통일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통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그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제약이 있었고요. 온라인 설문조사에다가 그 변수 자체도 굉장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키누 통일 인식 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변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이제 능력주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35.6%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편적 평등형. 그래서 34%, 그리고 차별 수용이 19.9%, 그리고 비일관형이 10.5%인데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에는 비일관형은 사실 조금 제외를 하고 앞에 있는 세 가지 유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일 인식을 보면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이제 통일 지향형이라고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능력주의형이 가장 덜 통일 지향적인 어떤 성향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통일에 대해서 막 반대하기보다는 통일의 필요성을 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서로 국민이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느슨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연합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 조사를 해봤더니 이때는 이제 보편 평등형이 가장 이 개념 느슨한 이 통일 개념에 그래도 비교적 이제 찬성하는 입장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능력주의형에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북 인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김정은 정권 신뢰도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그 질문은 김정은 정권이 대화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한 60% 이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조사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나눠서 보게 되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능력주의형이 가장 덜 부정적인 형태. 그러니까 그래도 대화 타협이 그래도 조금 가능할 수도 있다 내지는 보통이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능력주의형에서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유사시에 그러니까 무력 충돌, 북한과의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 공정성 인식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수가 이제 77%니까 굉장히 뭐 압도적인 다수인데 무력 충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능력주의형은 그 상대적으로 무력 충돌에 덜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크로스 그 테이블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유효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분석을 한 상태에서 봤을 때에도 사실은 이제 능력주의형이 다른 보편 평등형이나 차별 수용형에 비해서 뚜렷하게 무력 충돌에 또 불사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좀 보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 중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인데요. 이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네 가지 공정성 인식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른 입장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능력주의형이 가장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보편 평등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사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게 되면 이거 주체가 되는 거는 사실 이제 북한이 되는 거죠. 금강산이 북한에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서 관광을 했을 때 그 최종적인 책임은 관광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능력주의형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 뭐 비용 내지는 부담,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감수는 개개인이 거기 맞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능력주의형이 굳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변수들 여러 가지 이념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다음에 정당 일체감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좀 차이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또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가 일정 수준의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들을 우리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편 평등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덜 부정적이고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어떤 식으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차별 수용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반대하는 입장들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그 의료용품 지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항이 그 북한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코로나19 관련해서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답변이 가능한데 이거 편의상 제가 이제 앞에 그러니까 찬성 내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네 가지 척도로 두 개로 나눠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의료용품 지원에 북한의 의료용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이 50%를 넘게 나타났는데 보편 평등형만 사실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식으로든 이게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 사람들은 북한이라든지 이런에 대해서 이런 인도주의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또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공정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인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번 연구에서 그러니까 임금 연봉 차이에 관련된 두 가지 질문, 약간의 상충되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는 두 질문에 대한 것을 응답으로 유형을 나눠봤고요. 우리나라 2021년 현재 한국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능력주의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주의형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 지형과 관련돼서는 가장 덜 통일 지향적인 것들을 이제 보이고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확실히 덜 느끼고 굉장히 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 개념이라고 하는 걸 통일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완화된 개념, 서로 이제 왕래를 하게 되면 이것도 통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이 능력주의형이 좀 더 완강한 태도를 보입니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보편평등형 같은 경우는 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력주의형이 전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약간은 덜 부정적인 어떤 태도들을 보이고요. 그렇지만 뭔가 무력 충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그것도 불사할 수 있다는 태도는 또 능력주의형이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국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탈북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의료용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능력주의라든지 차별 수용형이 좀 부정적이라면, 반대로 이제 보편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에서 공정성 인식 유형에서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심층적인 분석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떠한 이 공정성 인식 유형, 4가지 유형 중에 어떤 딱 한 유형이 현재 그 정부의 통일 북한 정책에 대해서 오롯이 그 적극적인 지지층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층적으로 사실은 이것들이 있고, 여러 정책 이슈, 그다음에 무엇이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게 다층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좀 접근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상 교수님, 아주 앞으로 이런 회의에서의 발표의 모범 프로그램을 만큼 정확하게 초단위까지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분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 3분 발표에 대해서 3분의 토론자가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시카고 카운슬 온 글로벌 어페어스의 칼 프리드호프 씨에게 우선 첫 번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프레젠테이션들이 정말 너무 감명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생각을 많이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건드려 주셨고 적합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또 이념적인 부분, 그리고 세대 간, 그리고 성별 간의 격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유의미했고요. 그리고 뭐 15%씩 뭐 40%씩 그렇게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또 일부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목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책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데올로기적 부분들,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민태은 교수님 발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신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그다음에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떨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여 입안하여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일종의 굉장히 주요한 메인스트림으로 부상을 함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뭐 권력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예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보수화하는 경향, 우경화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짚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태은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일단 관련해서 비용을 분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코스트 히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사람들 같은 경우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가분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주한 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축소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었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백래시가 있을 것이다. 반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었죠. 그리고 뭐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크게 그 가치가 손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서 좀 보게 되는 것이 굉장히 한국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이렇게 뭐 주한미군 철수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2011년이라든지 이때부터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발을 크게 사진 않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군비 부담을 함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광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가짜뉴스에 취약한 사람들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윤광일 교수님의 서베이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러한 아이템들이 포함하고 계셨던 아이템들이 굉장히 다 페이크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다 더 좀 광범위하게 서베이를 하게 되면 정말 어떤 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트루인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정교하게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젊은 층의 한국인들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놀라울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1번 이들이 가장 이제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가장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모바일이라든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파간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게 하나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요. 민 교수님 프레젠테이션에서요. 이제 그 굉장히 북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셋을 어떻게 취합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결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구 교수님 발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공평, 정의라든지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경향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인구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경향과 관점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이러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갭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룹별로 굉장히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대중들 같은 경우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뭐 이데올로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일 교수님.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저희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특히 이제 통일 대응 문제에서 한국의 여론이 극단화되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 많은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념적인 양극화 현상 같은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 연구진이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해왔던 말을 들어왔던 것이고 지금 그런 칼 프리도프 씨의 그런 분석에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퀸시 인스티튜트의 제시카 리 씨에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제 지금 목소리가 좀 울린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면에서 상당히 훌륭했고, 그리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이 민태훈 박사님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응답자의 75% 정도가 군사분담금을 한국에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위반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의 재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협상이 있다면 이 대화의 재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북미 간의 정치적 화해에 대해서도 많은 응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이 어서 종전선언을 해주기를 바라는 인구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밀레니얼 세대와 전쟁 세대 간의 여러 공통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지를 보내면서 이 두 세대가 바라는 것, 비전, 한미 관계에 대한 신념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도 비슷하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윤 박사님의 프레젠테이션도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미국에서도 페이크 뉴스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얼마나 가짜 현실이 전 세계를 좀먹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음모론이라든지 어떻게 2020년 대선이 모두 가짜였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대중에게는 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 이상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 사이에서도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이 일어나는 것에서도 이 우려를 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북 전단에 대해서 누가 이런 재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가짜 뉴스를 누가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이 문제를 규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구 박사님의 프레젠테이션도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요.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준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보편평등형과 능력주의형 이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상당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통일 비용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연결하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제각기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 연관을 주면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재밌었어요. 가장 재밌던 것은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호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 한미일 3국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3국의 관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결했을 때 특히나 더 흥미롭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상당히 재미있었고 저희에게
워싱턴에서 이 한반도 상황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통일 여론조사가 우리가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게 되는 중요한 창구로서 계속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미국은 앞으로 중국과 기후변화라든지 팬데믹에 협조할 만한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는 북한이나 다른 외교 문제들이 어쩌면 외교 문제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중국 대중 전략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아시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포용적인 다자주의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퍼시픽의 경제적인 통합은 더욱더 관리하면서 군사적인 연대 또한 조금 더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요. 이런 점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점진적인 커플링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게요. 사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를 밟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화 구축과 위협 감소를 위한 전략은 지금까지 많은 한국인들에게 잘 어필된 것 같습니다. 칼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한국인들이 안정을 원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한반도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현재 한반도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저희가 미국을 이해할 때 이 점을 간과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는 초당적인 태도로 기존의 미국과 북한 간의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이 경색된 관계를 풀기 위해 미국 의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민이 이 북미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신 이 관심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흥미롭게 봤고요. 앞으로 저도 이 미국 의회가 어떻게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이며 어떻게 여론을 수집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미국 의회는 조금 더 상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특히 더 알고 싶은 것은 한국 전쟁에 대한 미국민의 인식, 한미 간의 외교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를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시카 리 씨가 가짜 뉴스의 어떤 영향과 결과로서 앵자이어티를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사에서 이런 그 뉴스의 결과로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라는 문항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년에도 한번 이 관련된 연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가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할 것이고 가을 조사는 주변국에 관련된 네이버링 컨트리들에 관련된 인식 조사가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반영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수인 교수님께 마지막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되게 소중한 데이터인데 제가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다 재밌었는데 민태현 교수님 발표
내용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아까 칼 프리드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상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미군 주둔 분단 체제, 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태에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분단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견고한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 안정된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이게 이 현상을 돌파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더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설계하거나 할 때 있어서 가령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한다라든가 할 때도 지금 75%가 북핵의 진전을 주요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진보 보수 이런 보수가 아니라 그 애티튜드에 있어서의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지금 하노이 결렬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여론을 가지고 지금 북한이랑 핵 협상을 재개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통일 이후의 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이행하려고 할 때 한국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어떤 국가로 정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첨예한 문제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광일 교수님 그 발표는 가짜뉴스에 30대가 가장 좀 취약한 30대 이하가 취약한 걸로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여성이라든가 소득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 조금 높게 나왔다는 것보다 이제 지금 세 분 발표 전체적으로 뭔가 30대 이하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재미있었는데 좀 그러니까 이 30대가 갖고 있는 정보에 과다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 식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생겼고 또 좀 이게 결론에서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더 취약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게 약간 위험한 결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 문항 자체가 다 북한 관련 문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북 관련 이슈가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온라인에서 핫한 이슈인데 그런 문항만 가지고 지금 또 그런 데서 우파 가짜뉴스가 많이 생성되는 그 이슈를 골라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파가 당연히 그거를 더 수용성이 높은 걸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이슈에 대해서 했다면 다른 경향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연구가 가짜뉴스에 취약한가라는 그런 제너럴한 이슈이기보다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한가라는 좀 더 스페시픽한 그런 타겟을 갖고 있었다면 더 설득력 있는 결론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문상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도 역시 또 30대 이하의 이 능력주의적인 공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수적인 성향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익이 없으면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게 약간 반공수부와는 다른 세대적인 보수 성향을 읽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구본상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 이게 좀 아귀가 맞는 전쟁 세대가 갖고 있는 평화 선호가 전쟁 경험에 대한 것에 기초에 있다면 젊은 세대가 갖는 평화 선호는 실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보수성에 기반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잘못 다시 표현하면 실용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공정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호전성이 약한 세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또 그런 실용주의적인 보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대고 그런 것들이 민태현 박사님 설문이나 구본상 교수님 설문에도 다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 세대는 호전성이 약하고 교류에 대한 그것이 열려 있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서고 싶지 않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서 이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틀, 담론 틀 이런 것을 좀 개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무슨 진보니 보수니 수구, 뭐 반공 세대, 뭐 탈권위주의 세대, 반권위주의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의 틀과는 다른 틀로 접근해야지 대북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윤광일 교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우파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저 박사 논문을 그걸 썼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면은 우파와 가짜 뉴스 또는 어떤 그 포스트 트루스에 취약하다는 연구는 이제 기존 연구에 본 것이 이미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좀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좋은 질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분당 한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 박사님. 뭐 저는 특별히 뭐 보탤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연구와 분석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커멘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연구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일단 그래도 인사를 제가 제시카하고 클리도프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Dr. 네, 칼 박사님과 제시카 님에게 통찰력 있는 발언에 대해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직접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근시일 내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프리더프 씨가 말씀하신 그 연구의 한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좀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만 쭉 나열했는데 이제 사실 뉴스를 설문에 넣어가지고 좀 식별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 연구를 해서 그 이후에 연구 보완할 때는 그렇게 이제 정말 가짜 뉴스만 쭉 일관되게 넣으면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이트 체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식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다음에 주신 지적을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시카 씨가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fear라든지 anxiety에 대한 그러한 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 가짜 뉴스의 그런 결과 이런 부분은 좀 후속 연구에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두 분 다. 박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 부분은 뭐 이상신 선생님께서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연구 결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공정성 인식 유형과 주변국 인식,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에 대한 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미국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선호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호감도라고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큰 변량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중국에 대한 것, 일본에 대한 거는 이 공정성 인식 유형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변수를 가지고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했을 때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재미있는 얘기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조사 방법이 저희는 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한 조사이고 좀 온라인으로 사실은 조사하는 그 결과들은 좀 더 극단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셀프 셀렉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거기 이제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비교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해주신 분 여러 가지 내용 뭐 저한테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여기 그 코멘트 해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생각이 드는 것들을 좀 더 같이 고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방금 구본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약간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KBS에서 그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특히 20대 남성들이 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북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조사에서도 그런 것이 잡히긴 합니다만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KBS 조사에서는 굉장히 그 차이가 크게 나오고 저희 조사는 상당히 좀 작게 나오는데 KBS 조사는 그 조사 자체가 디자인이 20대 남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을 한 것이고 저희는 매년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대상하는 거기 때문에 샘플링 방법도 다르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서 좀 그런 것이 방법론상의 차이가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데이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측으로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녁에 저희가 KBS 뉴스 난 것을 보고 그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조사와 이런 차이가 나느냐.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이건 방법론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까지도 반영을 해서 이 최종 보고서와 내년에 다시 시행할 그런 새로운 조사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제주가 굉장히 지금 날씨가 좋고 아름답습니다. 내년에는 외국에 계신 분들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